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이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후보들은 토론 주제였던 민생 경제뿐 아니라 각종 현안에서 격돌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가 정책이나 비전보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에 더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친중, 괴짜 경제를 키워드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고 이 후보는 극단적 왜곡이 국민의힘 특성이냐며 받아쳤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이 열립니다. 국민의힘 탈당 선언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재판을 맡은 직위원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개헌을 언급하며 전국 주도권 잡기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약속한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세 차례 열리는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주제로 다룬 건 경제였습니다. 4명의 주요 후보들은 우리 경제의 해답이 무언지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후보들의 말을 여도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대 첫 대선 TV 토론의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성장 해법을 제시하며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경을 내세웠습니다.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생산성 향상을 주장했습니다.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국제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에 집중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해 뒀습니다. 돈은 위로 쌓였고 고통은 아래로 흐릅니다. 성장은 숫자였을 뿐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합니다.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대해선 규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혁파위원회를 만들어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52시간제에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합리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받아쳤습니다. 완화, 해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합리화하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하거나 완화하자. 합쳐서 규제 합리화. 이준석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규제와 세금의 차 등을 언급했습니다. 텍사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규제와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 저는 지역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촉발될 수 있다. 하지만 권영국 후보는 감세가 아닌 증세가 필요하다며 정당한 대가 제공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네 후보가 모두 경제성장 방향은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방법에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정책 결정을 가늠할 수 없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하지만 이번 TV 토론회 여지없이 정책 대결이 아닌 난상 토론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토론보단 후보들의 서로의 과거 발언을 물어뜯는 네거티브가 난무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셰셰 발언이 논쟁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 분명히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두 후보 모두 왜곡해서 질문하는 특징이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너무 자꾸 극단화시키지 말라니까. 에너지 정책을 두고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협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석열의 대리인이라고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TV토론은 오는 23일 사회, 27일 정치 분야를 놓고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는 각각 개헌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한 명은 연임, 또 한 명은 중임. 대통령제를 바꾸겠다는 의견은 같았지만 차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중간 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자는 건데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결선 투표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개헌이 되더라도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차이점은 임기 단축입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했습니다. 이 후보의 연임제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완전히 폐지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개헌 관련 구체적 안을 내지 않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다만 개헌이 추진되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처음으로 나서는 공개 행보입니다. 담당 판사인 지귀현 부장판사 또한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뒤 처음으로 공판에 나서는 겁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때 처음 공개 출석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하지만 오늘 열리는 네 번째 공판에선 별도의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SNS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모아달라고 한 만큼 오늘 포토라인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재판 모두에선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관해 양측이 입장을 밝히는 절차도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최근 직무 관련자에게 유흥지점에서 접대를 받았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이번 주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21일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재판도 23일 잡혀 있습니다. 재판부가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재판부턴 증인신문 등 많은 부분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중민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첫 대선 토론이 끝났습니다. 후보들이 직접 소셜미디어에 토론회 후기를 남겼는데요. 토론회가 끝나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곧이어 김문수 후보가 다가와 악수를 하려는데 권 후보 악수를 거절한 뒤 이재명 후보와 인사합니다. 토론 후 가장 먼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권 후보,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 김문수 후보를 비판했다며 어떤 반성도 없는 김 후보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준석 후보 또한 새 후보에게 모두 고생하셨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토론회에서 이 후보 얼굴에 홍조가 띈 모습이었는데 유세하느라 목이 안 좋아서 염증약을 처방받았다며 이 빨간 얼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소통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런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 토론회 후 소셜미디어에 유세 일정을 공지했을 뿐 관련 글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어제 프로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구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광주 시민들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전광판에 떠오른 글자와 함께 초록색 자동차가 등장했는데요. 70년대 기아자동차가 생산했던 브리사,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로 익숙한 녹색 택시죠. 차에서 내린 건 그날 광주를 다룬 또 다른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택시를 몰았던 박철민 배우였습니다. 동성중학교에 흐르는 스트라이크의 피를 시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묵념으로 시작한 경기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월 18일엔 추모의 의미로 응원가를 울리지를 않았는데 올해부턴 민주주의 축제의 의미를 담아 응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홈에 뜨거운 응원을 받은 기아 타이거즈, 두산을 꺾고 팬들에게 4연승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미국을 찾은 멕시코 해군의 범선이 뉴욕 브루클린 대교와 충돌했습니다. 함선에 타고 있던 22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현재 시각 17일 멕시코 해군의 콰우테모크 함이 브루클린 다리를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277명이 타고 있던 배가 다리와 부딪히면서 돛대가 꺾여버렸습니다. 브루클린 대교에는 38m 높이의 배가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범선의 높이 54m였습니다. This was like actual horror. Like I didn't realize that it actually happened. Like, and when we actually zoomed the video, we saw like and they look like kids. 돛대 위에서 도열해 있던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다리와 부딪히는 순간 추락한 걸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고 1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멕시코에서 출항한 이 범선 15개국 22개 항구를 돌며 훈련할 예정이었는데요. 배는 브루클린 다리로 향할 예정이 아니었는데 항해사는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배를 제대로 조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사망자를 추모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를 다시 불러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의 선물을 전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수행비서의 통화 기록과 샤넬 가방 영수증까지 확보해서 건진법사를 추궁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의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한 거로 봅니다.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당시 통일교 2인자가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던 겁니다. 본부장님,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 전달하셨잖아요.
윤 전 본부장은 건진 법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건진 법사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를 바로 확대했습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30일. 이때 김 여사 수행비서 2명 자택도 가서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배달 앱 사용 내역도 확보해 수행비서들의 실거주지까지 확인해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최근에는 김 여사를 수행했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샤넬에서 가방 영수증을 확보해 제품명과 가격 등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통일교측이 산 샤넬 가방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쫓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검찰은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수사 길목에 있는 건진 법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실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다시 건진 법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선 그날 5월 광주의 희생자들의 이야기로 또 노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1980년 5월의 정신을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소년은 소설 속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젠 전 세계 언어로 소년을 알게 됐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문재양 열사입니다. 친구를 두고 떠날 수 없던 한 소년, 문재학. 어머니는 떠나간 아들이 아직도 그립기만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주시고 민주주의를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재학아 네 소원 다 풀었어. 5.18 대표곡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는 판소리로도 재조명됐습니다. 친구는 윤 열사를 판소리 가락에 담아 기억했습니다. 불꽃같이 살다간 벗이여. 시민들도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위로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참배객들은 묘지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은 유족과 시민, 여야 정치인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함께 5월을 쓰다입니다. 1980년 5월의 정신을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5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5.18 기념재단은 기념사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식장 주변에 무장된 군인이 배치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45년이 지난 5월 광주의 생존자에게 44년 만에 비상계엄은 어떤 의미였는지 물었습니다. 계몽령이라는 말이 더 무섭고 떨렸다면서 또 다른 5.18의 희생자가 나올까 섬뜩한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홍금숙 씨는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 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계엄군이 시민들이 탄 버스에 총을 쐈고 18명 가운데 홍 씨를 제외한 17명이 숨졌습니다. 홍 씨는 44년 만에 맞닥뜨린 비상계엄 자체도 무서웠지만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섬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계몽이고 경고성이다. 우리는 정말 심각했어요. 무섭고 떨렸어요. 저희의 5.18 생기면 또 터지면 또 우리 같은 희생자가 또 나타나면 어쩌나. 80년 광주 시민군의 조장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김태찬 씨는 2시간짜리 계엄은 계엄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희생자가 없었던 건 시민들이 몸으로 막았기 때문이지 국민에게 총을 겨눈 건 80년과 똑같다는 겁니다. 2cm를 들어간 거나 5cm 들어간 거나 들어간 겁니다. 행위 자체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정당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는 이들의 불안감에 근거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복적으로 비상계엄의 의미를 깎아내린 데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갖고 있는 계엄에 관한 국민의 어떤 부정적 인식들을 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희화화시켜버린 거죠. 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 시민군을 학살한 화려한 휴가 작전의 생존자 오기철 씨는 비상계엄을 웃으며 이야기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묻고 싶어요. 그 계몽령이라는 사람을 따르고 추종한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당신들이 우리 5.18처럼 당사자가 됐다면 역지사지로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한다면. JTBC 유선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2,000명의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유단자들이 모여서 품새와 특별 공연을 선보인 겁니다. 행사를 주최한 국기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검은 띠가 행사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앞 광장에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유단자 등 약 2,000명이 동시에 선보이는 태권도 태극 일장입니다. 국기원 시범단의 특별 공연엔 환호성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깊게 이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onfidence and respect for your elders, everything that we want to do here in America and teach our children. 미국 정관계 인사들도 행사장을 찾아 힘을 실었습니다. I think taekwondo helps not just them understand Korea, but helps them to be better people. 백악관 앞에서 대규모 태권도 퍼포먼스가 시행된 건 사실상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21년 국기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예 구단을 수여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But I will tell you, to have a black belt and to have this honor is really something very special. And I hope you'll be able to come back with a team where you can show all of the people. 국기원 측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실현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기원 시범단을 데리고 와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화답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고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고 남부지방은 대구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